안녕하십니까 여러분, FTN 한기택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물도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알고들 계셨습니까? 물대포 같은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매일 마시고 씻고 하는 그 물이요. 이게 없으면 도시가 멈추고 너무 많으면 도시가 잠겨버립니다. 없어도 난리, 많아도 난리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물을 위에서 마음대로 가두고 풀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강할까? 물을 안 보내면 가뭄이 되고 갑자기 확 보내면 홍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숨은 하나를 쥐고 있다는 건 전혀 반대처럼 보이는 두 가지 무기를 한 손에 쥐고 있다는 말이에요. 최근에 북한 환강댐이 무단 방류돼서 우리나라에 수해가 있었던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따가 그 얘기도 나오니까 다들 채널 고정해주세요. 자, 실제로 물을 무기로 전쟁에 써먹은 집단도 있습니다. 2014년 이라크에서 활동하던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S, 다들 많이 들어보셨죠? 대표적인 테러리스트들로 알려져 있죠. 그들은 팔루자라는 도시 근처의 댐을 장악했습니다. 이 댐은 이라크를 가로지르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는데요. 그럼 댐을 폭파한 건가? 아니요, 수문만 닫았습니다. 아니, 이거 한번 볼게요. 물길 하나를 막았을 뿐인데 아래로 내려가던 물은 줄고 위쪽에서 불어난 물이 농경지와 정부군의 진입로를 덮치게 됩니다. 이 일로 최대 4만 가구가 삶의 터전을 잃게 됩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총이나 폭탄을 쓴 것도 아니고 강의 방향을 바꾼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문을 닫았을 뿐입니다. 근데 위쪽에서는 홍수가, 아래쪽에는 물 부족이 생겼습니다. 물을 가두고 풀어서 상대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할 수자원 무기화입니다. 오늘 나라 이름과 강 이름이 좀 나오거든요. 근데 외우실 필요 없이 누가 위에서 물의 시간표를 쥐고 있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ISIS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라크 팔루자에서는 댐을 부시지 않고 수문만 조절했죠. 그럼 반대로 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2023년 6월 우크라이나의 카호우카 댐이 파괴가 됐습니다. 거대한 저수지의 물이 한꺼번에 하류로 쏟아졌고 주택과 농경지가 잠기고 식수를 구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파괴했냐? 당연히 공개된 증거를 토대로 러시아군이 파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카호우카에서 물은 한 번만 사람을 덮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홍수로 사람들을 덮쳤지만 물이 빠진 뒤에는 식수와 농업, 전력 부족으로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당연히 물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흘러가야지 적당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할 때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초반에 그냥 있는 대로 왕창 때려 부어서 물에 잠기게 만들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물이 없어져 버리니까 마실 물도 없고 그 다음에 농업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 물을 통한 발전용 물도 없게 되니까 2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댐이 없는 곳은 어떻게 될까요? 댐이 없으면 물을 무기로 쓸 수 없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스라엘 편에서 다뤘던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는 이라크 팔루자나 우크라 카호우카 같은 거대한 상류댐이 없습니다. 그럼 물은 어떻게 끊길까요? 수도꼭지까지 오는 길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수로가 있어야 되고 물을 밀어주는 펌프가 있어야 되고 그 펌프를 돌릴 전기와 연료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수도꼭지에서 물이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봉쇄하고 전력과 연료를 차단하고 그리고 공습에 따른 시설 파괴가 가자 지구의 물 공급 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셈입니다. 이라크의 팔루자와 같은 방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ISIS가 물길을 장악했고 우크라이나 카호우카에서는 댐이 파괴가 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는 물을 보내는 시스템이 멈춰버린 겁니다. 방법은 다르죠? 하지만 민간인이 마실 물을 구할 수 없게 되는 순간 물은 생존을 압박하는 공격수단이 돼버립니다. 여기까지는 총성이 들리는 전쟁이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조금 애매해져요. 총성은 없는데 물과 물에 관한 정보가 협상 카드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인더스 강이라는 게 흐릅니다. 두 나라는 1960년에
이 강의 물을 나누는 조약을 맺었는데 그 두 나라는 전쟁까지 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도 이 조약은 위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25년 4월 인도 카슈미르 파헬감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한 이후에 인도가 이 조약을 중단 상태로 돌렸습니다. 2026년 7월인 현재도 그 입장은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인도가 내일부터 파키스탄으로 가는 물을 다 막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인도는 그 많은 물을 전부 저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돌릴 시설이 아직 없어요. 그럼 별일 아닌 것 같죠? 근데 파키스탄이 느끼는 압박은 오늘 아침 수도가 끊기는 상황만이 아니에요. 댐의 운영 자료가 공유되지 않고, 그래서 언제 오픈되거나 차단될지 모르니 홍수 경보가 늦어지고 인도가 앞으로 저장시설, 즉 댐을 더 지을 수 있다라는 불안, 바로 그 불확실성이 압박 카드가 됩니다. 아직 물을 잠그지도 않았는데 언젠가는 잠글 수 있다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인도 입장에서는 외교적인 협상력이 되는 거지. 근데 이 지도를 조금만 위로 올려보잖아요. 인도의 위치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이 지도 한번 볼게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는 인도가 상류국가였죠. 근데 시선을 티벳 쪽으로 좀 올리면 이번에는 중국이 상류국, 인도가 하류국에 있습니다. 인도가 파키스탄 앞에서는 수도꼭지를 쥔 쪽이었는데 중국 앞에서는 반대에 서게 되는 거죠. 중국은 2025년 티베트의 야룽 창포강 하류에서 5개의 수력발전소를 잇는 초대형 사업에 착공했습니다. 이 강이 인도로 내려오면 브라마푸트라 강이 됩니다. 여기서 인도가 걱정하는 건 뻔하죠. 중국이 위에서 물을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근데 중국이 인도의 물을 전부 끊을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면 과장이긴 합니다. 브라마푸트라 강의 물 상당 부분은 중국을 지난 뒤에 히말라야 남쪽의 몬순비로 채워지거든요. 중국도 이 사업이 하류 물 공급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발전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걱정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도 아니죠. 댐을 어떻게 짓고 얼마나 저장하고 비상시에는 어떻게 운용할지 중국이 세부 정보를 충분히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물을 전부 막을 수 있느냐 보다 하루의 인도가 내일의 물을 계산할 수 있느냐, 이게 더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불안이 실제 강의 리듬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동남아 지역의 메콩강에서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동남아에 위치한 메콩강 위쪽을 보면 댐이 정말 많거든요. 중국에도 있고 라오스에도 있습니다. 그럼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위에서 물을 다 막아버리는구나. 근데 그건 아니에요. 수력발전은 물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발전에 쓴 물은 다시 하류로 흘러보내거든요. 그럼 별 문제 없는 거 아닌가?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물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제때, 원하는 때에 안 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메콩강 주변의 농민과 어민에게는 1년 동안 물이 총 몇 톤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계절에 왔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 강은 계절에 맞춰 움직이기 때문이거든요. 우기가 오면 물이 강 밖의 숲과 들판까지 범람을 하면서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물이 싣고 온 진흙과 영양분이 땅에 쌓이게 되고 잠긴 숲은 어린 물고기가 먹고 자라는 공간이 됩니다. 잠시나마. 쉽게 말해서 우기의 범람은 무조건 나쁜 홍수 같은 게 아니라 강이 주변 생태계에 영양분을 주는 시간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럼 건기가 오면 어떠냐? 물이 다시 강 안쪽으로 빠지게 됩니다. 물고기는 깊은 웅덩이로 돌아가고 물 밖으로 나온 나무 뿌리는 다시 공기와 마주하게 됩니다. 아니, 건기에도 물이 많으면 좋은 게 아니야. 얼핏 보면 그렇죠. 근데 화분을 1년 내내 물통에 담가버리면 어떻게 되죠? 뿌리가 상하잖아요. 우기에 침수를 견디는 나무도 건기에는 물 밖으로 나올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런데 댐이 우기에 물을 가두고 건기의 발전용으로 물을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기에는 물고기의 먹이터가 충분히 열리지 않고 건기에는 나무 뿌리가 계속 물에 잠기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의 계절이 계속 뒤섞이는 거예요. 2026년 스팀슨 센터 보고서를 보면 캄보디아 스툼트랭의 범람원 숲이 2018년부터 2026년 사이 거의 5분의 1 가까이 줄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줄었죠, 숲이.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강의 계절이 뒤집힌 것과 비슷합니다. 건기인데도 물이 계속 높으니까 나무 뿌리는 잠기고 강변의 흙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만 문제가 아니에요. 스팀슨 센터 분석상 어떤 해에는 중국 댐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다른 어떤 때에는 라오스의 댐 방류 영향이 비슷하거나 더욱 컸습니다. 중국만의 문제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국의 주요 댐은 평소 어떻게 물을 가두고 푸는지 일상적인 운용 자료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는 알고 아래에서는 모르는 셈인 거죠. 결국 물의 양만큼 무서운 게 정보의 격차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갈등이 아프리카 나일강에서는 훨씬 더 큰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는 거대한 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긴데요. 그랜드 에티오피아 르네상스 댐, 줄여서 GERD라고 부릅니다. 2025년 9월에 공식 준공된 아프리카 최대 수력 발전 시설이거든요. 저수 용량이 740억 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우리나라 소양강 댐을 약 25개 모아놓은 규모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댐을 에티오피아와 이집트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입장에선 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야, 우리도 전기 좀 만들어 쓰겠다는데 이집트 너네 왜 그렇게까지 반대하는 거야? 이런 입장입니다. 이 에티오피아 댐은 전기를 만들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국가 발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이집트에 위치한 나일강은 그냥 유명한 강의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대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집트는 비가 적고 필요한 물의 대부분을 나일강에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이집트에서는 우리 생명줄 위에 다른 나라가 거대한 밸브를 달았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럼 누구 말이 맞느냐? 사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도 발전할 권리가 충분히 있고 이집트도 생존에 필요한 물을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수력 발전은 물을 태워 없애는 방식도 아니에요. 발전을 마친 물은 하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댐을 지어도 되냐 안 되냐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타이밍이 관건입니다. 심한 가뭄이 왔을 때 얼마나 내려보낼지 그 약속을 누가 확인할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잠깐 여기서 국제 문제야 중국이 또 나오거든요. 설마 중국이 이 댐까지 지어준 거 아닌가? 그건 아니에요. 이 댐의 시공사는 이탈리아계의 위빌드라는 업체입니다. 중국은 송전망 금융과 에티오피아의 전력 개발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역할도 지역마다 달라요. 아시아에서는 상류의 댐 운용국이고 아프리카에서는 관련 기반 시설의 금융 개발 파트너입니다. 중국이 세계의 모든 댐을 지었다도 틀리고 중국은 아무 관련도 없다도 틀린 말입니다. 그리고 멀리 돌아왔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죠. 2009년 북한이 환강댐의 물을 우리나라에 알리지 않고 방류를 했습니다. 그 물이 임진강 하류로 내려오면서 6명이 숨졌거든요. 이후 남북은 방류 전에 알려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북계의 마지막 사전 통보는 2013년이었어요. 얼마 전인 2026년 7월 20일에도 북한은 우리 측에 알리지 않고 물을 무단 방류했었죠.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실 부분이 그럼 북계가 일부러 물 공격을 한 건가? 그걸 단언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도 없진 않습니다. 당시 북한 지역에는 많은 비가 내렸다고는 하는데 수위 조절을 위한 방류였을 가능성도 조금 있긴 합니다. 환강댐 사례에서 확인된 핵심은 북괴가 물로 공격했다가 아니에요. 아까도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위에서 물이 언제 내려오는지 모른다는 것, 바로 무통보 그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수문 하나였습니다. ISIS가 그 수문을 닫자 위쪽은 잠기고 아래쪽은 말라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가 간의 수자원 갈등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았죠. 꼭 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고도 방류 시간을 바꾸고 자료를 감추고 상대가 내일을 예측하지 못하게 만들면은 엄청난 수자원 무기화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수자원 패권은 물을 가장 많이 가진 나라만의 힘이 아닙니다. 물의 시간을 정하고 그 정보를 혼자 독차지한 나라가 힘을 갖게 되는 겁니다. 상류국이 물을 끊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풀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단순한 비협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회색지대 차원의 또 다른 도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CSIS로 보는 미국의 옵션 에피소드 6 수자원 무기화 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부탁드리고 다음 편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TN 한기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